수술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에 4군데 다발성 전이입니다. 이기 수술을 마친 지 고작 한 달 만에 저는 유방암 4기 환자가 되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날 제 일반인으로서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하루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3중음성 유방암 4기 간전이 환자입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가족력도 없던 제가 왜 수술 한 달 만에 4기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그 잔인하고도 숨가빴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건 2017년 여름 8월 중순쯤이었어요. 저는 꽤 건강한 편이어서 별다른 잔병 치레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쯤 유난히 피곤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유방 초음파를 받으면서 누워있는데 모양이 좋지 않은 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직검사를 권유하시더라고요. 평상시 제가 꽤 건강한 편이어서 조직검사라는 말에 잘못 들었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당연히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검사실 분위기가 꽤 싸한 거예요. 검사하시는 의사분 목소리가 어둡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을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불안했지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싶었지만서도 몸은 경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검사 당일에 조직 검사까지 받았고요. 당시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만 쌓여가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꽤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지냈어요. 당시 30대 중반이라 암에 걸리기엔 꽤 젊은 나이잖아요. 보통 젊은 유방암은 진행이 빠르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보면서 덜컥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2주가 채 지나기 전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결과지만 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저는 국가검진이 아니라 제 돈 내고 검사해서 연락을 준 건가 생각하면서도 매우 찜찜했어요. 전화를 받으니 하시는 말씀이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좋지 않다. 유방암으로 나왔으니 빠르게 예약 잡고 오라고요. 그렇게 유선으로 먼저 조직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머리에 지진이 나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진짜 암이라고?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하고 온몸이 떨리고 무서워서 한동안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암 환자, 그게 나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기로 들은 게 잘못 들었나?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현실 부정도 했고요. 당시 전화 받을 때 저 혼자 있었거든요. 가족들 생각도 나면서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착한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무너지지 않을까? 또 그간 고생 많으셨던 우리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는커녕 어떻게 이걸 말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당시 조직검사 받은 것도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 앞이 더 캄캄했어요.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늦은 시간에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둘이 오열했어요. 그해 유산했던 터라 아이는 없거든요. 둘이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께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우선 검사 받았던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갔어요. 당시 원장님께서 진료 봐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예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예약하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빅3는 진료만 3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제외했고요. 전화 한 통 한 통 돌리는 순간이 그렇게 애가 탈 수가 없었어요. 겨우 서울에서 빠르게 진료 잡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제서야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나 유방암이래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리면서 함께 울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딸에게 왜 이런 일이 하시곤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어요. 이제 한 달 만에 모든 검사와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8월 중순에 조직 검사를 받았고 9월 초에 결과를 듣고 예약을 잡고 각종 검사를 받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 한 달 반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9월 25일에 수술했으니 총 40일 만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수술까지 꽤 빠르게 진행되었죠. 당시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조직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본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기 전이었어요. 집에서 컵을 들다가 놓쳐서 컵이 깨지고 또 놀라서 움직이다가 깨진 컵을 밟고 마른 거예요. 발바닥을 다치는 바람에 절뚝거리면서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CT실로 초음파실로 영상의학과로 이동하는데 세상서럽고 힘들어서 울다 지쳤던 기억도 나고요. 하필 발을 다쳐서 움직이기 힘든데 이 상황은 더 힘들고 나는 왜 암에 걸렸고 여기에서 고생을 하는 건가? 오만 잡생각에 슬픔과 서러움이 몰아쳤어요. 그냥 암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너무 버거웠어요. 나 아직 젊은데 암이라니. 저희 집은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남편도 자영업자라 따로 시간 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절뚝이던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고요. 저희 본원이 삼성 아산병원처럼 아주 큰 병원도 아닌데 이동하는 그 길이 너무 길고 어두웠어요. 병원은 밝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유방외과에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셨고요. 종양 사이즈는 유방암 2기에 해당하는데 진행 속도가 무척 빠른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3중 음성의 KI 지수가 83%, 암 분화도가 3등급으로 매우 안 좋다고 반드시 항암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림프 전이는 없었다고 했어요. 전이가 없다니 다행이다. 이제 그날 들은 얘기 중 제일 반가운 결과였어요. 사실 수술 후 결과를 듣기 전까지 제가 암이어도 항암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당시에도 기수가 낮고 옹코 검사에서 점수가 낮으면 항암 패스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암은 맞고 수술은 했으니 당시 상황에서 베스트는 항암 패스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랬어요. 항암 패스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염두하면서 갔는데 역시나 항암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방외과 진료를 마치고 종양내과 진료를 2주 뒤로 예약해 주셨어요.
수술 후 그리고 항암을 기다리는 소위 회복 기간이라고 하죠. 그 2주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 시간이 남으니까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좋은 얘기는 없고 죄다 부작용 관련된 얘기만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발을 빨리 예약해야 한다는 후기를 보고 가발은 맞췄네요. 당시 박승철 가발에서 맞췄는데요. 스타일링까지 하느라 가발 맞추고 받는 시간이 대략 1달 걸리더라고요. 항암 주사를 맞고 2주 후에 보통 머리가 빠지잖아요. 인모 가발을 맞추면 머리가 먼저 빠지는 상황인지라 서둘렀죠. 항암 부작용 대처법, 준비물 등 그렇게 항암 주사를 맞기까지 계속 검색하고 후기를 봤어요. 보통 수술 후 첫 항암으로 A씨를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빨간 약이요. 그래서 저도 A씨에 맞춰서 검색했어요. 그리고 항암 전에 조영제 없이 CT를 찍었거든요. 제 시간이 흘러서 제 종양내과 진료일이자 첫 항암날이 되었어요.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제 이름이 화면에 뜨고 곧 들어갔는데요. 저는 굉장히 떨면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현재는 이제 제 주치의죠. 화면을 뚫어져라 보시는데 미간이 조금 찌푸려져 있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왜 나를 안 보지? 종양내과 첫 진료인데 왜 나를 안 보지? 싶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약간 날이 선 말투로 조영제 없이 찍은 CT에서 간 끝부분에 뭐가 보인다고 조영제를 넣고 다시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응급으로 CT와 MRI 검사 오더를 내려주셨어요. 와,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항암하러 갔다가 검사 날짜만 잡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이제 간에 뭐가 보이긴 하지만 암세포는 아닐 거라고 이제 남편과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병원에서 정말 빠르게 검사를 잡아주셔서 이틀 뒤쯤 검사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종양내과로 갔어요. 이게 수술 후 딱 1달 만인 10월 26일이었거든요. 날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료실 앞 대기실 좌석에 앉아있는데 제 이름을 불러서 들어갔죠. 이때도 혼자 갔었어요. 다소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종양내과 선생님은 또 화면을 보고 계셨고요. 또 날이 선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엔 꽤 불친절하구나 싶었는데 이제 10년 기간 이제 오래 뵙다 보니 제가 걱정되었던 거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간에 전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그게 무슨 말인가 좀 띵했거든요. 환자분은 현재 간에 4군데 다발성으로 전이가 되었고 3중 음성이라 화학항암제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원래는 A씨라는 약으로 치료할 예정이었는데 간에 전이가 되어서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으로 매주 한 번씩 3주간 주사항암을 받고 주 1주 휴식하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 주기가 총 4주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진 약의 순서가 바뀌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치료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약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약으로 계속 치료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약이 없다는 말씀에 그제서야 내가 간에 전이가 되었으니 이게 이제 카페 그런 커뮤니티에서 봤던 사기암 환자구나. 정말 뒤늦게
현타가 크게 왔어요. 커뮤니티에서 보던 그 사기가 내 얘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던 사기. 그래서 제 여명을 물어봤더니 아직 여명을 말할 때가 아니니 치료를 잘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료실을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오자마자 막 꺼이꺼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정말 한동안 진료실 앞에 의자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아직 내가 암 환자라는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기 진단도 겨우겨우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사기라니? 이기로 수술 받은 지 고작 한 달 만에 사기가 된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당혹스럽기도 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그날 정말 저의 일반인으로서의 하늘은 무너졌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제가 한 달 만에 사기가 된 건 제 암의 공격성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엄청나게 강하고 독한 놈이었던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사기가 되는지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암에는 KI67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얼마나 빠르게 증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20% 이하면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암인데 저는 83%였거든요. 암세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암 분화도가 3등급이었어요. 분화도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랑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를 보는 건데요. 3등급은 가장 나쁜 등급이에요. 정상세포랑 완전히 달라진 상태라 그만큼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3중 음성에 KI67 83%, 분화도 3등급.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수술 후 한 달 만에 간전이가 생긴 거였어요.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제 암이 그만큼 독했던 거죠. 저는 가족력도 없거든요. 당시 그때까지 저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었어요. 종양내과 주치의는 그나마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흉부 CT를 찍었는데 화면 아래에 간의 일부분이 보였고 그 일부분에 전이가 되어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미 사기인데 운이 좋은 거 맞는 거죠. 정말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렇게 간전히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유방암 2기가 아닌 3중 음성 유방암 4기가 되었습니다. 4기가 되면 다른 기수와는 다르게 치료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통 AC 4차, TC 4차 이런 식으로 치료 약과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사기는 치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기약 없는 치료를 받게 돼요. 사기는 영상에 보이지 않아도 미세한 암세포들이 이미 어느 정도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가 되면 국소수술이 의미 없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은 주치의에 따라 점점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치료가 잘 되면 혹은 다른 곳은 안정적인데 유방 원발만 문제가 될 경우 수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지인도 다발성 전이었는데 다른 곳은 안정적인데 원발만 움직여서 수술한 케이스인데요. 수술 후에도 약이 바뀌지 않고 현재 3년 정도 수술 전에 사용하던 표적 치료제로 동일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저는 휴학 중인 상태예요. 그 이야기는 차차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저의 진단 과정부터 수술 및 수술 후 사기 판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힘든 시기였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슴 한켠이 먹먹하고 그때의 장면들,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말하다 보니 생각보다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진단 전에 몸으로 느꼈던 전조 증상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처럼 애매하게 넘겼다가 후회하실 수 있어요. 꼭 봐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 피로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유방암 전조 증상인 줄도 모르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살고 있는 쏘하루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하고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간략하게 저의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2017년 9월 유방암 2기로 수술 후 한 달 만인 10월에 간전입 판정으로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로 단독으로 약 2년을 치료하던 2019년 8월에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자궁 내막암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해 10월부터 현재까지 8년차 휴약 중인 상태입니다. 먼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을 때 느꼈던 전조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간전입 판정을 받기 직전에 느꼈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먼저 피로감이에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부터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그해 4월과 5월은 너무 바빴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버텨가며 일을 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일인지라 그 시기만 지나면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바빠도 참고 일했어요. 바빴던 만큼 결과가 좋아서 정말 뿌듯했고 가족 모두 행복하게 그렇게 5월을 보냈어요. 힘들었었지만 보람 있었죠. 그러다 맞이한 6월에 몸이 조금 이상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기운이 너무 빠졌어요. 제가 평상시 꽤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봄에 너무 바빴던 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나 보다.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가 보다. 그 정도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7월의 어느 날은 너무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몸이 축 처지는 거예요. 물 먹인 스펀지 마냥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날은 일을 쉬고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몸이 허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보약을 지어라. 뭐 그런 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지속되는 피로감에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 가게가 한간 8월에 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제가 짝수년생이라 조금만 더 있으면 국가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생전 이렇게 피로감이 오래 간 적이 없었는데 원인을 찾고 싶어서 검사를 예약했어요. 동네 병원이라 빠르게 예약이 잡혔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유방 초음파 검사 중에 모양이 좋지 않은 혹이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유방 초음파는 초음파 기계를 통해 바로 화면에서 보이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 정말 건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여튼 동의하고 따끔하게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를 듣기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당시 30대 중반이었으니 암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 몸에 염증이 있으려나 약 먹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제 암이 엄청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독한 놈이었던 게 조직 검사를 받고 아직 검사 결과를 듣기 전이었어요. 샤워를 하는데 단단한 멍울이 잡히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사실 여자분들이라면 월경 주기에 따라서 크기나 단단함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길 바랐고 이미 조직 검사를 받았으니 최악의 상황도 염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느낌이 조금 달랐던 게 멍울이 매우 단단했어요. 이게 저의 두 번째 증상이었어요. 조직 검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지라 전조 증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매우 단단한 멍울이 잡혔어요. 그런데요, 멍울이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혹이 올라오더라고요. 멍울 위로 콩알만한 크기의 혹처럼 무언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슬픈 예감이 들었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도 설마 암은 아닐 거야 빌고 또 빌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증상이 있었고 그 밖에 특별한 증상은 겪지 않았어요. 제가 유독 피로감이 심했던 게 혹시 바쁜 일 때문이었는데 착각했나 싶어서 유방암을 겪은 지인에게도 물어봤거든요. 그분도 유독 피로감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피로감이 전조 증상이 맞았구나 싶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유방암의 전조 증상은 첫 번째로 피로감, 두 번째로 단단한 멍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여러분도 유방암 초기 증상이나 자가 진단 방법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 유방암 전조 증상으로 흔히 알려진 대표적인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단한 멍울입니다. 통증 없이 만져지는 단단한 덩어리가 있고요. 두 번째, 유방 모양 변화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한쪽이 함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유두 분비물입니다. 피가 섞이거나 맑은 액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피부 변화입니다.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거나 붉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요. 또한 겨드랑이 쪽에 멍울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되지 않은 지속적인 피로감. 저처럼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꽤 단기간에 멍울이 잡히고 육안으로 보일 만큼 콩알 크기의 혹이 멍울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단기적으로 빠르게 멍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암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KI67 지수가 저는 83%로 꽤 높았는데요. 그만큼 암세포가 단기간에 빠르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방암 전조 증상으로 많이 언급되는 멍울이 잡히는 증상을 느끼는 기간이 꽤 짧고 그 시기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단단한 멍울이 잡히는 증상을 미리 느낄 수 있었으면 간전이까지 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쉽고도 억울한 감정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은
저처럼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서 단단한 멍울이 늦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표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피로감만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멍울조차 늦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절히 진단 직전에 느꼈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흔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증상이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 느꼈던 증상이 있어요. 당시 증상을 겪었을 땐 단순히 통증으로만 여겼는데 간전이로 사기 판정을 받고서 그제서야 그 통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 2기 수술 후 그리고 항암 전 회복 기간이었어요. 이때는 간전이 판정을 받기 전이라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되는 시기였어요. 당시 추석 명절이라 부모님 댁에 찾아뵈었고 친정어머니와 집 근처 개천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호수로 걸어가는 중에 경치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명치 쪽에 퍽 하면서 몸 안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어요. 찌릿한 통증은 전혀 아니었고요. 무언가 안에서 저를 치는 듯 했어요. 강력한 한 방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순간 수술한 부위가 잘못되었나 싶었지만 어머님과 함께 걷던 중이라 괜히 걱정하실까봐 내색하지 않고 걷던 길을 걸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동일한 증상은 더 나타나지 않아서 찜찜하고 신경 쓰였지만 곧 잊어버리고 회복에만 집중했었어요. 그 외 간전이와 관련해서 별다르게 느낀 증상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 후 회복 기간이 지나 유방암 표준 치료인 AC라는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에 무언가 보여 추가 검사를 받고 간전이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꼈던 유방암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학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암을 직접 경험한 환우로서 개인적으로 느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조기 발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증상을 느끼셨던 분 계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암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있어요. 가족력도 없고 아직 30대인데 나는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 도대체 왜 나였을까? 오늘은 제가 스스로 치열하게 찾아낸 그 이유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젊은 나이에 유방암, 그것도 3중 음성 유방암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직접 암을 경험하고 버텨낸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가족 중에 암 환자 계세요? 저도 병원에서나 친구들에게서, 지인들에게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친척을 포함해 가까운 가족 중에 암 진단을 받은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이른바 가족력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확실한 원인을 알고 싶어 유전적 요인을 확인하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 검사도 받았는데요. 브라카 유전자는 쉽게 말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이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아서 유방암 발생 확률은 최대 80%, 난소암 발생 확률은 최대 4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는 이 검사에서 변이 없음 결과를 받았어요. 즉, 저에게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은 것이죠. 브라카 검사, 이런 분은 꼭 상담 받아보세요. 먼저 유방암, 난소암 진단 후 가족 중에 또 다른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40세 이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 저처럼 말이죠. 또는 양쪽 유방 모두 암이 생겼거나 유방암, 난소암이 동시에 발병한 경우, 마지막으로 남성인데 유방암이 발병한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 5% 수준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니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의심하는 원인은 바로 잠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흔하지만 진리잖아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정비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진단받기 전까지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젊은 패기로 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어요.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고 수면은 늘 뒷전이었죠. 내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제가 직접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복구를 방해하며 몸속 염증 수치를 높여줍니다. 확실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시 제 몸이 스스로를 지킬 여유조차 없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인 활성산소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쉽게 풀어볼게요. 저는 조직검사에서 TP53 유전자 양성 결과가 나왔어요. 파지티브 결과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저는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3중 음성 유방암인데요. 주로 30대, 40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TP53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예요. 세포를 감시하다가 돌연 변이가 생기면 즉시 제거하는 몸속 경비원이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임무를 마친 P53 단백질은 분해되어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고장난 단백질이 분해되지 못하고 세포 내에 가득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검사에서 양성, 즉 파지티브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암을 막아주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TP53은 왜 고장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 복제 오류가 쌓이는 경우. 두 번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입니다. 유방세포가 잦은 자극을 받아 오류가 생기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과 활성산소인데요. 이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이 세포 내 활성산소, ROS를 만들고 유전자를 직접 손상시키는 경우입니다. 저는 30대에 3중 음성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노화나 에스트로겐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남은 원인은 단 하나, 환경적 요인과 활성산소였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저는 활성산소를 잔뜩 만들어내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과거의 저는 뭐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철두철미한 성격 ISTJ였어요. 일도 살림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어요. 누가 눈치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세웠고 실수하지 않으려 늘 초긴장 상태로 지냈습니다. 게다가 끼니는 대충 간편식으로 때우고 잠은 늘 부족했으니 말이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이 악순환이 몸속에 활성산소를 쉼없이 쌓았고 결국 암 억제 유전자를 고장내는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암에 걸린 이유를 찾는 과정이 외롭고 괴롭고 누군가에게는 자책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인을 짚어보는 것은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고 난 뒤 저의 삶은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럴 수 있지, 실수해도 괜찮아 라며 저 자신을 위로하고 다독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확 줄이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각심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밤만큼은 모두 몸속 세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보약 같은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6개월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검사 받으러 가던 날의 떨림부터 결과를 듣는 그 심장 터질 것 같던 순간까지 오늘 영상에 전부 담았습니다. 잘 될 거야. 무사 통과할 거야. 속으로 주문처럼 외우며 병원으로 향했던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유방암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거대 종양에 찾아온 변화까지. 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살고 있는 수아루입니다. 5월 말 6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사 날이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서둘러 나왔는데 병원으로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 나무 아래로 피해 보았지만 투둑투둑 떨어지는 빗방울을 그대로 맞고 말았죠. 안 그래도 긴장되고 불안한 날인데 하늘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니 마음속 불안이 빗방울처럼 우두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다행히 셔틀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2017년부터 10년째 저를 지켜준 고마운 병원이에요. 이번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어요. 체열, 유방 초음파, CT, 그리고 간전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찍는 간 MRI까지 총 4가지였어요. 매 검사마다 받던 뼈 스캔은 이제 1년 주기로 바뀌어서 한결 부담이 줄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혈관으로 항암을 맞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케모포트로 파크리탁세를 맞아서 그동안 혈관 관리를 꽤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휴약 후 포트를 제거하고 나서 요양병원에서 맞은 비타민 주사가 문제였는지 혈관들이 자꾸 숨바꼭질하듯 숨어버리더라고요. 한 번 숨은 혈관은 다시 잘 안 보여서 검사할 때마다 바늘을 찌르느라 늘 애를 쓰는 간호사님의 모습에 제가 다 미안하고 진땀이 납니다. 저는 오른쪽 유방수술 때문에 10년째 오른쪽 팔은 체열 금지거든요. 오직 왼쪽 팔 하나로만 모든 검사를 버텨야 하니 검사 날만 되면 제 혈관에게도 참 미안하고
애타게 혈관을 찾는 간호사님에게도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오늘은 늘 가던 본관이 아닌 별관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소위 빅3, 대형 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이상의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동선도 짧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아서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별관으로 가는 낯선 이정표를 따라 걷는데 어느새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었어요. 비만 그쳐도 마음의 긴장이 한풀 꺾이는 기분. 이런 작은 날씨 변화에도 큰 위로를 받는 걸 보면 저도 참 새가슴인가 봐요. 새롭게 리모델링된 깨끗한 별관 공간에서 CT와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진행된 MRI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유독 긴장이 되었는지 전날 잠을 좀 설쳤거든요. MRI 검사를 할 때 장비에 거친 소음을 막아주는 귀마개를 해도 뚜두두두 삐비비빅 하는 기계 소음이 엄청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잠이 부족했던 저는 신기하게도 그 기계 소음을 자장가 삼아 깜빡 졸고 말았지 뭐예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다급한 안내방송에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졸기를 여러 번, 겨우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잔뜩 긴장해놓고 정작 검사실에선 졸아버리다니 너무 멋쩍어서 혼났어요. 그리고 이어진 CT 검사. 숨 참으세요. 숨 쉬세요. 이렇게 숨 2번 참았더니 CT 검사는 정말 순식간에 끝났어요. 게다가 이번엔 조영제 없이 진행되었는데 그만큼 제 병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 같아서 주치의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혼자 조용히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긴장 가득했던 검사들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 건너편 신세계백화점 지하로 내려갔어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빵들이 가득해요. 디저트 코너를 구경하다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에클레어와 밀푀유를 발견했죠. 가격이 조금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검사 결과 무사히 통과하면 그때 진짜 기분 좋게 나에게 선물하러 올게 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디저트들을 마음속으로 찜해두고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건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듣는 날이 밝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절대 무너지지 말자고 스스로 몇 번이나 다짐하며 집을 나섰어요. 6개월마다 반복되는 이 검사와 결과 통보. 정말 피마르게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빨리 이상 없다는 최상의 결과를 확인하고 털어버리고 싶어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해요. 현재 저는 간에 전이함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8년째 휴학 중인데요. 매번 떨리지만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를 들으면 그동안 쌓인 긴장이 싹 풀리면서 새로 주어진 6개월을 안도하며 맞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저희 병원은 유방암 센터가 아닌 작은 유방외과였는데 어느새 규모가 커져서 유방암 센터가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아픈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짠해졌습니다. 종양내과 접수를 마치고 진료 전에 늘 하던 대로 결과지를 먼저 떼러 갔어요. 저는 결과지를 받고서도 막상 떨려서 열어보진 못하고 대신 종이의 두께를 슬쩍 가늠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두께를 확인하는 이유는요, 경험상 결과지가 얇으면 무사 통과더라고요.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엔 그에 대한 언급과 향후 치료 절차를 안내하느라 결과지 내용이 길고 두꺼워지거든요. 다행히 오늘도 결과지가 아주 얇았습니다. 끝내 진료 전에 결과지를 열어보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드디어 진료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진료 지연이 짧아서 예상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결과지의 두께가 저를 위로해 주어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마침내 제 이름이 불렸고 본인 확인 후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말, 잘 지내셨죠? 제가 정말 기다리던 말이었어요. 교수님은 결과가 좋을 때 매번 이렇게 잘 지내셨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거든요. 영상에 보이는 것 없이 괜찮아요. 그런데 복부 종양에 물이 조금 찼네요. 일단은 지켜보기로 하고 6개월 후에 봐요. 6개월 후에 봐요라는 이 한마디.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말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말입니다. 이로써 저의 소중한 휴약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연신 외쳤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신장에 혈관 근지방종이라는 양성 종양이 있어요. 크기가 3cm를 넘기면 출혈 위험이 생긴다는데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땐 무려 16cm였답니다. 다행히 혈관 조영술 시술 후 4cm가 줄어들어 지금은 12cm 크기인데요. 이 거대한 종양에 물이 조금 생겼다는 말이 아주 살짝 신경 쓰이긴 했지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된 게 아니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이만하길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이번 검사는 저에게 유독 더 의미가 깊었어요. 검사 직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영상 제작에 집중하면서 덕분에 불안한 감정을 떨쳐낼 수 있었고,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따뜻한 응원과 위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둡고 외롭고 좁고 긴 길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 투병 일기가 밝고 따스한 길로 바뀌었어요. 이 영상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라던 최고의 결과를 들었으니 저 스스로 약속했던 에클레어와 밀푀유를 먹으러 가야겠죠? 이날은 마침 친한 동생을 만나게 되어서 달콤한 에클레어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어요.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마주한 에클레어는 정말 꿀맛이 따로 없더라고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함이 그동안 웅크려 있던 제 긴장감까지 사르르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큰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새로 선물 받은 나의 소중한 6개월, 다음 6개월도 그리고 그 다음 6개월도 지금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잘 넘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다음 6개월도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친한 지인에게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묻더라고요. 네가 갑자기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가장 진솔한 답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지만 제 이야기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상 브이로그가 아니에요. 유방암 4기 진단 이후 180도 바뀌어버린 제 삶, 그 안에서 길을 잃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자 기적 같은 암 극복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수하루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화훼 도매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도왔어요. 워낙 힘든 일이라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하셔서
한두 번 돕던 게 어느새 4년 가까이 이어졌죠. 그렇게 한창 바쁘게 살아가던 중에 갑작스러운 유방암 4기 간절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멈춰서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화해일은 노동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는 예전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쁜 시기에만 겨우 잠깐씩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 시기 남편도 저의 병간호와 치료를 위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자연스레 제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서 있을 곳은 점점 좁아졌어요. 주변 친구들, 내 또래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루트대로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 혼자만 땅으로 꺼지는 기분, 나 혼자만 뒤로 걷는 것 같았습니다. 기약 없는 항암 치료를 이어가며 거울 속 자존감 낮아진 대머리의 나를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자니 몸이 두렵고 하던 일을 하자니 건강이 무섭고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잉여인간인 걸까? 그 무거운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던 중 항암 치료 2년 차에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으로 가발을 쓰고 앵커버를 가득 챙긴 채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사진을 부탁한 외국인과 스몰 토크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한국인이라 반갑다는 흔한 대화 끝에 그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What do you do? 무슨 일 하세요? 함께 간 친구는 자신의 직업을 당당하게 말했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야 하나? 근데 그게 지금 내 직업이 맞나?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결국 망설임 끝에 툭 튀어나온 말은 고작 와이프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난 뒤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암한 줄 알아 잠시 쉬고 있다 담담하게 말하면 되었을 것을 왜 그때는 그 쉬운 말조차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바닥까지 떨어진 제 자존감을 마주하며 참 많이도 속상하고 울컥했습니다. 나는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이날의 기억은 긴 꼬리표가 되어 아주 오랜 시간 저에게 무거운 물음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직전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무너졌던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영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중음성 유방암 4기 간전이 10년 차이자 완전 관해 후 휴약 8년 차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던 2017년 당시 3중음성 유방암 4기는 표적 치료제가 없어 예후가 좋지 않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5명 중 1명도 채 5년을 살기 힘들다는 3중음성 유방암 4기 생존율 20% 미만이라는 잔인한 통계 앞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장 영정사진부터 찍어두었을 만큼요. 매일 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삶을 마감해가는 기이한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에는 자궁 내막암이라는 또 다른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암을 마주했다는 사실도 힘들었지만 수술 이후가 더 혹독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 왕복 8차선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기조차 힘들 정도로 체력이 바닥을 쳤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무너지는 악순환이었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곳은 오직 병원뿐이었습니다. 누워만 있는 내 모습을 보며 깊은 우울감이 저를 끝없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힘든 시기를 견뎌냈더니 제가 지금 10년째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간에 전이 되었던 암세포는 완전 관해 소견을 받았고 2번의 암을 마주하고도 8년째 약을 끊은 채 기적 같은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힘들었던 투병 시절, 앞서 걸어가신 선배 환우분들의 휴약 소식을 들으며 나도 꼭 그 뒤를 따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받은 이 기적 같은 희망을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계실 또 다른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작은 빛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특별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자존감의 변곡점이 되어 주었던 도시, 런던 무료 가이드 영상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상실감을 이겨보고자 무작정 런던 여행 가이드북 출간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책을 만드는 동안 제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빛나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을 이어 이번에는 유튜브로 런던 무료 가이드 영상이라는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가 환우 커뮤니티에 항암 중 런던 여행 다녀온 소식을 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며 기뻐해 주셨거든요. 런던을 정말 좋아하고 자주 다녀온 만큼 알찬 정보들을 가득 담아 볼게요. 비행기를 타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 안방에서 편안하게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랜선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찾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저는 가장 큰 성취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 채널은 타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암 투병 극복기인 동시에 저 스스로도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 일을 돕고 주말엔 부모님 매장도 나가며 저만의 속도로 다시 일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직업을 부르면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결코 잉여인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암이라는 큰 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채워가는 과정, 잃어버렸던 나만의 가치와 자존감을 찾아가는 솔직한 여정을 기록하려 합니다. 그리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첫 항암 주사를 맞던 날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